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단풍놀이, 나들이, 아니면 놀이동산 이런 걸 가고 싶으실 텐데 하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이 교육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여야 할 시간이니까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교육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오늘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배우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50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속성으로 교육용어 방법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있죠. 축구 경기 45분, 45분, 90분 아닙니까? 근데 이 90분의 내용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다 봅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거를 근데 하이라이트로 5분, 7분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만 있다면 이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치킨과 순살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막 뼈 발라먹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순살 치킨 제가 포크로 딱 집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건 똑같은데, 그 양이 단축돼서, 그 양이 좀 다를 뿐이죠.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흥미가, 공부의 욕구가, 학습의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요? 그럼 당신들이 뒤로 가서 봐주세요. 제가 지금 환경이 좀 얼굴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 테니까 좀 뒤로 가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실 목차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연구의 의미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의 의미 및 종류. 연구는 무엇일까요? 연구는 써 있는 거 읽지 마시고 연구는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여서 그런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런 거를 지식으로서 얻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연구란 그런 것입니다. 자, 연구의 기능. 자, 연구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연구는 교육 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거나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학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런 거죠.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이 교육학의 경우에만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구의 의미의 종류. 연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기초연구는 단순히 그냥 현상의 법칙이나 원리를 규명하는 거고, 응용연구는 직접 적용해서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 기술적 연구는 그냥 현상의 특징, 진행 과정, 관계를 조사 분석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냥 그거 해석 결과를 단순히 내놓는 그런 연구를 말합니다. 실험적 연구는 연구자가 진짜로 실험 과정을 통해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형들과 B형들의 성격의 그런 인과관계, 성격들의 인과관계들을 실험을 통해서 밝힌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이 양적 연구는 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양적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는 참여 관찰, 심층 면담, 이런 질적 자료를 통해서 문화기술적 내용을 분석을 실시하는 거죠. 양적 연구는 통계, 질적 연구는 면접. 이렇게만 큰 타이틀로만 외워주고 계시면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연구는 무엇인지 알아봤죠? 이제 연구의 의미도 알고, 종류도 알고, 기능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연구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발굴하며 또 그런 연구의 제목들은 어떻게 붙이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구 주제의 선정 및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죠. 자, 연구 주제는 새로운 문제,
연구 문제의 참신성이나 어떤 방법의 참신성, 그리고 연구 자료의 참신성, 뭐 이런 것들이 새롭나, 이게 새로운 문제인가, 라는 것을 중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가, 이론적인 의의와 실용적 가치, 아니면 방법론적 의의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한, 그리고 자신의 역량과 환경에서 해결이 가능한 이런 흥미있는 문제가 정말로 선정이 되었나 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선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 연구 제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구체. 이 구체적이면서 이 간결하고 이 명확해야 한다는 게 키워드죠. 일단 구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간결하고 그리고 유행어, 이 속어나 유행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심 단어를 꼭 포함시켜야 하고요. 왜냐면은 이 연구가 대체 어떤 것인지 제목만 보고 아, 이 연구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중심 단어를 꼭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심 단어는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연구는 가치 중립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 키워드를 유의하시고 연구에 착수해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활용 수업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초등교사에 관한 연구. 땡. 초등학생의 악플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땡. 당연히 아니죠. 악플이 무엇입니까? 속어와 유행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시험 불안이 학습과 시험 단계에 미치는 효과. 괜찮죠? 시험 불안이라는 중심 단어가 있고 학습과 시험 단계에 미치는 효과라는 가치 중립적인 말들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 제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헌 연구와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헌 연구란 뭘까? 그러니까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 이제까지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선행 연구문들을 검토하는 행동, 그러니까 하는 행동, 이런 연구들을 문헌 연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책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건데 이게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는지 그냥 책 찾아보는 거죠. 뭐 이론서나 아니면은 그런 학술지들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하는 거죠? 문헌 연구의 목적이 뭘까요? 자, 그것은 해당 연구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연구 문제의 발견 그리고 정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연구의 해결 방안을 한번 탐색해보고 이론적으로 이 기초도 한번 수립해보고 연구의 한계와 결함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목적들이 있고 또한 또 이 문헌 연구의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문헌 연구는 뭐 학술지나 학위 논문, 연구 보고서 그리고 백과사전, 교과서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표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엽죠? 자, 표집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모집단, 표본, 모수치, 그리고 추정치 이런 것들을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모집단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신장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할 경우 여기서 모집단은 뭘까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그냥 모집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쉽죠? 그리고 표본이란 모집단. 이 초등학생 1학년생의 일부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표집이란 그리고 표본을 아까 말했던 그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하는 행위. 모수치는 모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표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요. 뭐 확률 표시, 비확률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부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확률 표집이란 그 표집 원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는 표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확률적 수치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종류에는 단순 무선 표집이나 뭐 층화 표집, 군집 표집이 있고 그리고 비확률적 표집에는 편의 표집과 목적 표집이 있습니다. 이 비확률 표집은 그 반대예요. 편집의 원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표집 방법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순 무선 표집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단순 무선 표집이 어떤 표집이었죠? 네, 확률 표집입니다. 이 확률 표집인데, 이 확률 표집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 말 그대로 아무런 의식적인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한 겁니다. 단순 무선, 단순 무작위로 표집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떤 사례든지 동등하게 표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동등한 독립된 기회를 가진 절차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난수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난수표에 의해서 단순무전 표집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체계적 표집을 설명해 드릴 건데 좀 예쁘게 재밌게 꾸며왔습니다. 자, 캐릭터들의 이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자, 하나 걸러 하나 이렇게 안드로이드 캐릭터가 뽑혀오고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표집은 일정 간격을 두고 대상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 간격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쉽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이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될 수 있죠. 또한 이 첫 번째 추천 대상으로부터 일정 번째 대상이 계속 표집되므로 표본이 약간 비독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층화 표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층화 표집이란 무엇일까? 이 그림의 이동 방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자, 층화 표집입니다. 자, 캐릭터가 안드로이드끼리 모여 있고, 그리고 뽀로로끼리 모이고 있고, 자, 이건 뭘까요? 이 도우너인가요? 아, 도우너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뭐, 끼리끼리 표집인가요? 맞습니다. 이 층화 표집은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어떤 속성은 뭐 이론적이나 뭐 경험적 배경으로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층화 표집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일단 되짚어 보고 층화 표집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층화 표집의 장점으로는 어떤 칭호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고 표집이 정확하면 이 표본의 추정치가 정확하죠. 그리고 각 계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리고 계층으로 분류된 하위 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아까 그 캐릭터가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섞여 있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 특정 하위 집단들의 특성을 알 수 있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이 계층을 분류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이 표집의 오류 때문에 이 표본의 속성이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이 표집의 오류 때문이죠. 이 계층간 표집 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표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까는 뭐 캐릭터별로 뭐 똑같은 모양끼리 하면 쉬웠지만 그거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일 뿐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층화 표집은 이런 것입니다. 자, 부부의 재산 공유권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할 때 연구자가 이론적, 경험적 지식에 의하여 성별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모집단을 남녀로 나누어 칭화 표집을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남녀로 나누어서 층화 표집을, 그러니까 남녀는 뭐가 됩니까? 하위 계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 층화 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군집 표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할까요? 뭔가 좀 뭉쳐서 표집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개인의 요소가 아닌 집단을 표집 단위로 표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학급당 30명의 학생이 있는 학생 6,000명 중 300명의 학생들을 표집하는 경우, 이 모집단을 6,000명의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개의 학급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30명이니까 200개의 학급으로 간주하면 6,000명이 되겠죠. 여기서 300명의 학생을 추출하고 싶은데 이거를 일일이 300명을 하면은 좀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학급 단위로 나눠서 학급을 10개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을 10개만 뽑으면 300명의 학생을 내가 표집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단순하죠? 이것의 장점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표지 오차가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쉽게 하면 오차가 크고 이 위험 요소가 큰 겁니다. 세상 일 다 똑같습니다. 자, 층화 군집 표집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층화 군집 표집은 뭘까요? 뭔가 층화 층화 표집도 들어봤고 군집 표집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둘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모집단은 어떤 속성에 의해 계층으로 구분하고, 이거 칭호잖아. 그리고 군집 표집, 개인의 요소가 아닌 집단의 표집, 이거 군집이잖아. 그럼 둘이 합친 거네. 둘이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칭호는 뭐였고 군집이 뭐였는지를 열심히 듣는 학생은 이게 아주 빨리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모집단을 어떤 속성에 의하여 계층으로 구분하고 그 표집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여 표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할 때 초중고등학교를 계층으로 나누고, 이건 층화 표집이죠. 계층으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 학교를 표집 단위로 할 때 계층으로 나누고 학교, 아까는 학급이었죠. 근데 이번엔 학교입니다. 학교를 표집 단위로 할 때 이건 군집 표집이야. 층화 군집 표집이 되는 거죠. 맞죠? 층화 플러스 군집, 층화 군집 표집. 양념 플러스 치킨, 양념치킨. 오케이? 됐죠? 자, 이것의 장단점은 뭘까요? 층화 군집 표집은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계층으로 구분한 데다가 군집 표집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이 표집에 드는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이 표집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 개를 같이 하니까. 후라이드 치킨 만드는 거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양념치킨 만들려면 양념까지 버무려야 되고, 그래서 양념치킨이 후라이드 치킨보다 1,000원 더 비싼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이 측정에 대해서 볼 텐데, 측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측정에 대한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측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이란 이 인간이나 사물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단순히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몸무게가 뭐 그 복싱이나 유도 보면은 뭐 50kg급, 뭐 70kg급, 90kg급 이렇게 나누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측정에 의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게나 키, 이 수학 능력 점수를 측정한다라고 할 때 이 측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측정의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정의 유형에는 이 본질 측정과 유도 측정, 그리고 임의 측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 본질 측정, 누가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알기 쉽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 수치를 부여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충실한 측정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법칙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길이가 12cm면 그리고 그냥 12cm다 라고 말하고, 뭐 내가 뭐 책 씌울 호일을 사는데 그
그 책을 비닐 포장해야 되는데 그 비닐이 한 70cm만 필요하다. 딱 떨어진다. 그러면 비닐 70cm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 본질 측정을 한 후에 여러분이 가서 주문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본질 측정이라는 겁니다. 자, 유도 측정. 유도 측정은 무엇일까요? 자, 유도 측정은 이 사물의 특성을 다른 특성과 관련시키는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서 특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밀도라고 적어놨는데 뭐 밀도는 뭐 물질의 부피와 질량의 비율로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 측정과 또 하나의 본질 측정을 법칙에 의해서 측정의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도 측정으로 구하는 게 바로 유도 측정입니다. 자, 의미 측정은 어떤 사물의 특성과 그 측정각 간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하는 겁니다. 자, IQ 검사. 솔직히 말해서 내 IQ가 125인데, 내 IQ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 제 IQ는 공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훈의 IQ가 뭐 90이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의 IQ일까요? 그 사람의 지능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측정각 간의 관계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이상훈은 IQ 90이야. 뭐, 황다솜은 IQ 120이야. 박성문은 IQ 13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니까 좀 쉽죠? 자, 이 측정을 하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차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쓱 훑어보고 넘어가죠. 측정 도구에 의해서, 그리고 측정 과정에 의해서, 피검사자에 의해서, 그냥 제목만 봐도 뭐 때문에 오차가 오는구나, 알 수 있겠죠. 뭐, 도구는 부정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고장난 저울, 잘못 출제된 문항 같은 경우, 이런 게 다 도구니까, 이런 도구의 잘못됨이나 결함, 이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과정은 이 측정 과정이 잘못된 거죠. 도구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검사자나 아니 피험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돼서 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피검사자 오차인데 검사자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리적 속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 추운 날씨 너무 싫고 추운데 비까지 오는 거 더 싫어. 근데 추운데 비까지 오는데 나 검사 받아야 돼. 이럴 때 제대로 된 측정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맑은 날 하면 측정 잘할 수 있는데 꼭 이런 날 비가 온다니까? 이런 날 비가 와서 심리적 속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오차들이, 이런 오차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척도란 무엇인가?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도란 이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성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그런 특성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수 체제. 그러니까 척도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측정하고 싶을 때 기준을 세우고 상하로 구분하거나 아니면은 양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높낮이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척도를 딱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체제를 만들어 놓는 걸 척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척도의 종류에는 지겹게 들어왔죠.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너무 지겨워서 말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척도의 구성입니다. 이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척도를 세워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라이커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급 방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라이커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라이커트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검사지를 말하는 건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로 다섯 개가 나와 있죠. 찬성,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이거를 5점 척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념상 서열 척도나 사실상 등간 척도로 간주하여 뭐 양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태도의 연속성상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태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측정하려는 정의적 특징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여 척도를 구성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번 과학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의문들도 있다 라는 거에 나는 찬성을 한다, 아니면 보통이다, 반대다, 이런 것들을 5가지 척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이커트 방법이고요. 자, 다음은 이 오스급 방법인데요. 이 오스급 방법은 그러니까 사물, 인간, 사건 등에 대한 개념이나 이 느낌을 이 양극의 뜻을 갖는, 그러니까 대비되는 형용사군을 만들어 의미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7점, 이거는 7점 척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형용사죠. 나쁘다, 좋다, 더럽다, 깨끗하다, 불편하다, 편리하다. 뭐 이런 형용사군들이 있는데 내가 뭐 좀 보통이다 그러면은 가운데다 표시하면 되고, 아니면 나 좀 성격이 학교 건물이 좀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 쪽을 더 가까이 표시하면 되고, 아니면 더 깨끗하다, 아니면 더럽다, 더러우면 더럽다 쪽에 깨끗하 이게 표시하면 되고, 이런 거를 오스굿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형용사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뭐 법칙처럼 법규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형용사군들이 우리나라 말로 정해져 있는데, 뭐 좋은, 나쁜, 뭐 높은, 낮은, 적극적인, 소극적인, 뭐 남성적인, 여성적인, 뭐 이런 양극을 서로 정해놓고 더 어느 쪽이 가까운지를 표시하는 것을 이제 오스굿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보이는 거는 이 스태프 척도라는 거예요. 이 스태프 척도는 이제 학교 건물에 대한 인식을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눴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뭐 좋거나 안 좋거나에, 그러니까 좋거나 안 좋거나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을 이 스태플 척도라고 합니다. 이 척도를 구성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데, 어, 처음에는 이 몇 단계 척도를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구분이 어려운 정서행적 행동 특성이나 이 나이가 매우 어린 집단이라면 단계 수가 작은 것이 좋고, 이 전문가나 특성 구분이 세부적으로 가는 경우엔 단계 수가 많은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행동이 약간 좀 이 구분이 많은 게 좀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박식한 사람들을 이제 연구할 때는 다른 좀 더 차별성을 둔 척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의미의 범주를 척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킬 경우에 그냥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자기 그런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신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지 않을 경우에 약간 좀 좋거나 싫거나 둘 중에 뭐 대답해라, 이렇게 가치 판단, 이걸 약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이런 강요할 수 있게끔 보이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때 고려를 참 잘 해야겠죠. 그리고 잘 모르겠음, 의견 없음의 범주를 척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가서 주문, 뭐 메뉴 시키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뉴가 정말 많지 않은 곳이면 모르겠는데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이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 꼭 못 끄는 한 메뉴 한 번 고르는데 한 20분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오,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요. 뭐 돈가스류, 밥류, 국류, 분식류 이렇게 뽑아놓고 거기서 리스트를 뽑습니다. 한 두 개씩. 또 거기서 몇 개를 지우다 보니까 하나가 남아서 이제 그걸 시키는 사람. 점심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정말 짜증이 나죠.
자, 여기까지 척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타당도와 신뢰도.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봤을 단어 아닙니까? 뭐 얼마나 타당한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타당도란,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건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냐. 측정 검사 점수가 검사의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이 타당도죠. 이 타당도를 또 종류를 나눠놨네요. 뭐 내용, 준거 관련, 뭐 구인 타당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아, 머리 아픕니다. 그냥 타당도. 그냥 타당도 그냥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데 또 머리 아프게 이걸 또 나눠놨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방법론. 아무래도 좀 공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내용, 준거, 구인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내용 타당도란 무엇이냐? 내용 타당도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 과정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타당도죠. 주관적인 타당도로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검사 내용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잘해 하는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그냥 전문가의 그런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내용 타당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목적 부합 여부를 검증할 수 없고 그리고 공통된 기준 마련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 타당성의 정도도 이 표기에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 내용 타당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준거 관련 타당도인데요. 이 준거 관련 타당도 무엇이냐? 특정한 준거와 관련지어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준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준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준거 관련 타당도는 또 머리 아프게 나눠집니다. 머리 아프죠?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로 나눠집니다. 자, 예언 타당도.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의 를 한번 장점과 단점 한번 비교해서 나눠봤는데요. 이 공인 타당도가 이 동시 타당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언 타당도는 이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이 타당성의 준거를 미래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음, 피검사자가 미래에 표출하게 될 행동 특성을 어, 준거로 삼아 예언 타당도를 결정하는 거고 뭐 단점으로 보면 뭐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장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예언 타당도가 높으면 선발, 채용, 배치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검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 타당도는 개량화되어서 이거는 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는 모두 검사 X와 준거 Y 간의 상관관계로 판단하여서 타당성의 정도는 상관계수로 표현하지만 어, 공인 타당도가 예언 타당도보다 더 많이 활용이 되겠죠. 왜냐면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인 타당도는 그겁니다. 타당성의 준거를 현재에서 찾는 겁니다. 이 현재의 어떤 준거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공인 타당도로 이 해당 검사 점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 타당도는 미래에 대한 거고 동시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는 현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는 이 공인 타당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예언 타당도를 또 산출하려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예언 타당도의 필요성이 높죠. 중고등학생들이 장차 어느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할 때 이용하는 진로 적성 검사는 예언 타당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 타당도입니다. 이 구인이란 거는 그냥 알바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이런 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인이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어떤 특징이나 속성 개념 자체를 그냥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혐오감, 눈에 안 보이잖아요. 행복함,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을 이제 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 구인 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항과 검사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구인에 어느 정도 합치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의 추정 절차는 이제 어떤 심리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문항을 제작하고,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여서 응답을 얻은 다음 이제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이제 밝히는 거죠. 밝히고 이제 구인과 관련 없는 문항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추정 절차라고 될 수 있습니다. 구인 타당도의 이 장단점은, 이 구인 타당도는 응답 자료에 의해서 이 계량적 방법에 의하여 검증되므로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계량적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죠.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부여한 조작적 정의의 이 타당성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심리적인 요인의 심리적 요인의 타당도를 알려줄 만한 이런 타당도가 구인 타당도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단점은 이제 요인 분석 같은 것 등의 이제 많은 방법을 동원할 경우에 이제 많은 수의 연구 대상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 말씀이 이런 말이죠. 자, 다음은 신뢰도입니다. 이제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정말 이 연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정말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신뢰도 검증 방법에는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 신뢰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재검사 신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등학생 A의 영어 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영어 점수. 지금 현재 영어 점수를 알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두 번 실시하는 겁니다. 처음 실시는 10월 달에, 그리고 다음 CC는 11월 달에, 이렇게 두 번을 거쳐서 재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을 실시하는 거죠. 추정 방법이 일단 간단은 한데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시험 간격 설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두 번 검사하는 거잖아요. 한 번을 보고 이제 얘가 이제 그거를 까먹었나, 이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기억 효과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성숙 효과를 배제하는 겁니다. 이 성숙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 한 달 사이에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안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하겠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창에서 공부할 때니까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오른 그 기량이 다음 재검사를 했을 때,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으로 포함될 수 있고, 검사 이외의 반복 실시의 문제점이란 동일한 검사 환경, 검사에 대한 동일한 동기, 태도 등의 어려움 등을 이제 겪을 수 있다. 피험자 입장에서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이 동형검사 신뢰도는 무엇이냐면, 두 개의 형태가 비슷한
동형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실시하여 얻은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의 이 시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데 뭐 이런 똑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 이 시의 주제를 물어보지만 이 시의 주제를 한 번 더 물어보기 위해서 또 다른 문항을 만들어 놓고 이 두 개의 문항을 동시에 검사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신뢰도인데, 이 동형검사 신뢰도의 장단점은 시험 간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뢰도 개수 추정이 쉽죠.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개의 검사지 제작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제 하나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또 한 번을 물어보려면은 이 문항 제작 자체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갖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재검사 신뢰도처럼 검사를 두 번 시행하는 데 따라서 동일한 검사 환경과 피험자의 동일한 검사 동의, 태도 유지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장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데요. 자,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반분 검사 신뢰도와 무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데, 이 반분 검사 신뢰도는 이 두 번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시한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부분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반문검사 신뢰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두 번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시험 간격이나 동향검사 제작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동향검사 제작이나 뭐 재검사 신뢰도나 뭐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점은 그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반분 검사 신뢰도 개수가 달리 측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택의 문제가, 그러니까 초이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반분 검사 신뢰도의 단점입니다. 이 문학내적 신뢰도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그러니까 한 문항 한 문항을 마치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라고 간주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문항 간의 동질성 및 합치성을 상관계수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각 문항에 대해서 피검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이 검사의 문항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냐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 검사 문항이 어느 정도로 동질적이냐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학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이 크롬바크 알파, 이 크롬바크 알파란 건 뭐냐면 이 이분 문항뿐 아니라 연속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문항 신뢰도를 추정 가능한 이 검사 추정 절차 중 하나인데, 이 크롬바크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크롬바크에 의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크롬바크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면 이 검사를 양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양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항 간의 일관성에 의하여 단일한 신뢰도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의 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엄격성이 요구되므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크롬바크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한다 하는 거고요. 크롬바크가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 연구에 관한 건데, 이 조사 연구는 이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현상에서,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현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조사 연구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 처음엔 우편 조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자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이 우편 조사란, 그러니까 미리 인쇄된 질문 항목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내가 설문지 작성해서 우편으로, 무작위로 돌릴 수 있고, 아니면 약속된 사람들에게 우편물을 보낼 수 있겠죠. 우편 조사의 실제로는 이 질문지뿐 아니라 조사의 목적, 중요성, 성격, 자료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동봉을 해야 하는 이 우편 조사의 특징이 있고, 이 회신용 봉투와 우표도 보내줘야겠죠. 왜냐면 내가 답을 했는데 봉투와 우표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누가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회신용 봉투에 미리 번호를 부여하여 회송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죠. 이 우편 조사의 장점으로는 이 직접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뭐 쉽지 않습니까? 넓은 범위가 가능하죠. 자, 첫 번째, 직접 방문 수고를 덜고 넓은 범위가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응답자가 편하게 질문에 응답할 수 있죠. 그리고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음, 적당한 시간, 응답자가 아니 적당한 시간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시간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편 조사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단점은 회수율이 낮아요. 정해진 기한까지 내가 연구를 마쳐야 되는데 이 답장이 안 와. 이 카톡을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우편 조사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 회피적인 대답을 했을 경우에 다시 물어보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다시 그거를 우표를 다시 오고 가고 그럴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어적 정보 이외에 다른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표본으로 선택한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응답자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이상훈한테 분명 편지 봉투를 보냈는데 답은 뭐 박성문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난 진짜로 이상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연구에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설문조사. 전자설문조사는 뭐냐면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웹을 이용하듯이 우리가 이제 교육연구방문원에서 하는 설문조사 같은 웹페이지에서 하는 그런 설문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메일과 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메일은 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설문지를 실시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텍스트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다양한 기호나 그림을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누락이나 잘못된 응답의 통제가 어렵고, 음, 뭐 그런 것들이 이 이메일 활용 전자 설문조사의 단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고, 그리고 웹조사는 웹을 활용한 전자 설문조사는 어, 웹상에서 바로 읽고 응답을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과 동시에 자료가 저장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편하고 정말 편하죠. 이런 전자설문조사의 장점으로는 이 설문 발송, 회수 및 면접 요원의 채용에 따른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 그리고 회신받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독촉이 가능합니다. 메일을 자주 확인하는 사람일 경우 온라인으로 독촉하였을 때 내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자신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자설문조사의 단점으로는 이 보안의 문제점,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인터넷 조사에 한해서 설문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사용자가 집단이 모집단이 아닌 경우 이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들이 인터넷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데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까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젊자 설문조사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면접법. 이 면접법으로는 전화 면접법이 있는데 설문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고객의 응답을 기입하는 이 준대인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선 좀 귀찮을 수 있고, 하지만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면, 뭐 이거보다 편한 면접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전화 면접법의 장점은 급하게 조사를 실시할 때,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비교적 짧을 때 아주 유용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고, 응답률이 아주 높아요. 대인 면접보다. 그리고 선입견에 따른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전화 면접 요원 통제가 수월해서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가 수집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대인 면접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각자 면접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화 면접법의 단점은 이 전화번호 비등재 및 결번으로 인한 샘플 편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일, 시간대별 재택률 차이에 의한 표본 편포의 문제. 그렇죠. 전화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전화 면접의 단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목적의 구체화, 연구 가설을 구체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구 대상 설정 및 표집 방법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안내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안내문.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뭐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도 밝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응답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뭐 속았다라는 느낌이 받지 않게끔 안내문 작성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꼼꼼히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제작해야 되는데 연구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지를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개만 묻는다. 그러니까 SK와 KT의 통합 품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물어야 되는 거죠. SK와 KT의 통합 품질은 어떻고, 그리고 뭐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제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전 연구에 의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를 미리 분석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질문지의 분석 및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문항을 제거한다던가 추가한다던가 수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표본을 추천해야죠.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아까 말씀드렸던 표본을 추출하고, 이제 질문지를 표본을 뽑았으면 질문지를 발송하고 미회수자에게 독촉을 해야 됩니다. 음, 뭐 독촉이란 게 사전 독촉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이 설문지에 참여하지 않은 시에 당신들의 참여도 점수를 깎겠다. 이런 게 미회수자에게 미리 독촉, 미리 독촉하는 게 될 수 있죠. 아, 무섭죠? 참여도 점수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자료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응답 결과를 수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살치킨 어땠습니까? 먹을만 했습니까? 하이라이트 어땠습니까? 좀 보실만 했습니까? 제가 제공해드린 이 내용을 정말 압축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아니면 좀 더 깊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직접적인 학습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좀 궁금한 게 있다 싶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이 없겠죠? 없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 연구 방법론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